이 숫자 많으신 분들이 우리 n분의 1로 하더라도 여기 위에 분 먹이 살리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평균 수명도 짧고.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됐어요. 초저출생 이슈죠. 위기죠. 위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돌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20만 대가 이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있다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늙어가는 이 인구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든가 비즈니스를 젊은 친구들이 독점해서 생산성을 키워나간다면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구 감소가 결국엔 이제 사회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시간도 지나버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현명하게 이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에 두려움은 이제 경제도 같이 무너질까 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이라고 또 책도 내셨는데, 이게 인구 감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 뭐 사회라는 거는 늘 문제의 연속이죠. 네. 문제가 몰려 있고 또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또 진화도 하고 또 발전도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굉장히 드문 사례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압축 고성장도 만들어냈고. 자, 문제는 요즘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소위 말 초저출생 이슈 때문에 이거 한국 사회에 유지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바통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흔히 이제 인구 문제라고 표현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병이라는 단어도 씁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예요. 문제는 그럼 과거처럼 또 극복해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잘해야 돼요. 모든 원인들은 그 문제 안에 있거든요. 결국 인구가 문제라면 돌파구, 해법도 인구 안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가져와서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접종도 잘 안 맞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위기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구를 문제라고만 내다보면 계속 문제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완화시킬까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건데, 이걸로 뭐 완화도 좋습니다만 이 인구를 오히려 좀 점프업의 가능성, 이른바 기회나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이슈를 좀 도전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인구 문제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게 이제 초저출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초저출생은 그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초저출생이다. 이건 바로 초고령화다를 의미하거든요. 늘 인구라는 것은 분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구 피라미드는 끊임없이 출생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 근무를 하시고 또 근로를 하니까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비가 나오고, 소비가 나오니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세금도 늘고 재정도 좋아지는, 이른바 이제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즉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소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피부양 인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숫자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많으신 분들이 우리 n분의 1로 하더라도 여기 위에 분 먹여 살리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평균 수명도 짧고.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저출생 이슈죠. 완전 역전됐으니까요. 그러니까 70년 1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에 있는 58년 개띠가 80만이 지금 이제 65세 이상 진입을 한 거고요. 이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우리 23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이 있는데 23만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든 거죠.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3만에 모든 이제 눈을 보내고 계세요. 23만 이거 어떡하지? 왜? 제도나 산업이나 내용들은 다 100만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20만이 돼가 됐으니까 80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고 위기이자 뭐 악재인 거죠. 맞습니다. 분명히 악재예요. 근데 눈을 살짝만 올려보죠. 이게 초저출생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초고령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고령화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초저출생만큼 이걸 문제라고 본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것, 즉 아까 얘기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도 계속하는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해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 해법은 요 당사자들에게도 있습니다만 사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요 분들에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산 가능 인구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한 30년이 걸리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에 있거나 혹은 이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엔 요렇게 세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다 비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밑에서의 작동 체계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저출생의 문제만 보지 말고 눈 약간만 높여버리면 초고령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마무시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 어른 특히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중간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정점에 서 있는 소위 새로운 베이비 부모죠. 우리 과거 전통적인 베이비 부모가 아닌 70년대생을 포함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시장 조성의 어떤 그 트리거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분들이 건재할 때 이 베이비 부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 이게 베이비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면서 사회도 유지하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좀 돌려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거는 사실은 밑에 우리 청년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역삼각형의 인구 피라미드 속에서도 완화와 적응하는 과정, 그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소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회 구조가 이제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 직장, 뭐 산업군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잉여 노동력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계속 이제 현업에 일을 시키고 또 재교육 시켜가지고 일을 시킨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걱정되는 그 저출산 문제가 또 반대로는 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특히 뭐 모든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한국 사회는 노동 집약형으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변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생산의 주체, 동시에 이제 소비의 또 주체이기도 하죠. 근데 출발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구간에 있는 이른바 현역 인구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에게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기회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소위 생산을 할 수 있는 산업 모델들,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할 수 있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로 산업 구조, 고용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세팅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역삼각형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분들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처럼 이 연령 차별적인 어떤 고용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실 60세 정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60세 혹은 이제 실제 우리 고령 인구는 65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기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다 피부양 인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네. 생산의 주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제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위기죠. 위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돌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20만 대가 이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 있다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이분들이 넘어가는 거가 피부양 인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복제의 대상이고 또 재정을 갉아먹는 또 이 흐름이 되다 보니까 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소위 노회라고 그러죠. 나이 든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방식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또 뭡니까 이 노청 간의 대결의 이슈로 또 이걸 생각하게 돼요. 이런 사회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이 65세 정년과 관련돼 있는 이 선만 없어버려도 상당 부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다면 인구 이 넘어가는 초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65세가 됐는데 이분들이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돈 벌잖아요, 쓰잖아요. 그럼 현역이 연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좋죠.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달하지만 물론 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탄탄한데 국민연금 연금과 관련돼 있는 또 그 의존성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진단 말이죠. 지금만큼 민감하게 이렇게 안 부딪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막 새롭게 세팅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뭐 유토피아적인 뭐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다 그런 사회였었어요. 한국은. 우리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특히나 뭐 우리 특정 연령이 됐다고 뒷방태물로 빠지진 않잖아요.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 이제 당연히 넘어가는 방식이 드는 건데 오늘날까지 당연히 뭐 70, 80이 돼도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위 이제 집합형의 근로 형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이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특정 공간에 특정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만 생산 가능 인구가 돼야 돼라는 인식들이 생겨난 것뿐이에요. 네. 인류 역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정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기존의 이 삼각형 구조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깨면 그때부터는 일할 사람들은 더 계속 일하면 되는 것이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조금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이 좀 점점 부족해지고 근데 거기에 계속 이제 부모 세대 분들이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부장님, 차장님들이 계신다. 요 상황. 이게 저분들이 나가야 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또 세대 갈등으로 가는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청년 인구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이죠. 실제 대부분의 지금 조직들이 층층치야 뭐 윗분들 부모들이 워낙 많은 자리를 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사실 나가주면 청년 인구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물꼬가 트일 텐데라는 이제 기대 효과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 팩트상 맞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로 계속해서 남지 않고 피부양 인구로 넘어간다는 거가 사실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또 후속들의 청년 세대들의 또 당사자성도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정년 제도라는 게 정말 이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면 없애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근데 이게 정년이 그러면 왜 만들어졌냐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년 제도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고출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상황 안에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를 하는 단계에서 특정한 연령이 됐을 때 나가주는 방식들. 왜 이분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퇴근하고 나서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또 평균 수명도 짧았으니까 한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구조였거든요. 또 이렇게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숙련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측정되지 않는 이 노하우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흔히 암묵지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값어치를 또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조금 어려운 말로는 기업 특수한 인적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거를 봄에서 익혔단 말이죠. 익혔다는 얘기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제 개도국 또 고성장이다 보니까 매년 뭐 매출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분들 인건비 주는 게 크게 문제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이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수주나 발주가 늘어났을 때 이론적으로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막 만드세요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 비용이 문제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업 안에 있으면서 설사 논다 하더라도 네. 잉여 인력이라 하더라도 기업 안에서 놀면 어쨌든 보고 익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 특수한 자본에서 바로 주문이 늘어났을 때 즉각 투입이 가능한 즉전력이 만들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실상 너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어요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그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나가면 안 되다 보니까 임금 체계로 그걸 보상해 준 거예요. 그게 이른바 연공 서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매년 이제 호봉이 늘어나는 구조죠. 이러면서 이제 정년까지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신 고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공 서열과 같이 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벌 때는 굉장히 유효한 고용제도예요. 또 네. 임금제도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처럼 사실 2000년대 이후 굉장히 쉽지 않아졌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졌어요. 실제 우리 임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기업들은 사실 뭐 우리 연봉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 연봉 얼마 이런 얘기 어느 순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 다 이제 미국형의 단년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1년 1년마다 임금 체계를 정산하고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봉제인데 회사에서 잘리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게 제도가 엮여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식이라면 1년 하면서 매년 가는 방식들인 거거든요.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계는 연봉인데 사실상 정규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임금 제도는 약간 개편됐습니다만 또 고용 제도는 개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 상황 안에서 들어가는 물꼬도 굉장히 작아졌는데 입구도 작아졌는데 위에 선배들이 많은 구조. 이게 이제 한계인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런 정년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그리고 개동 모델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효했으나 지금은 사실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고 직장인들도 사실은 회사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 인건비 주는 것들이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년 제도는 많이 희박해졌어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없애야 되겠죠. 근데 단 이제 그렇게 없애려면 여기에 이제 근접한 분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선배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릴 때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나가라 그러면 뭐냐. 군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병장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회가 똑같은 거거든요. 고생했는데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미세 조정을 통해서 바통 터치가 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통 터치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깨지기 시작하면 이걸 동시에 팍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가 뭐 정년이란 단어를 자꾸 쓰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정년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요. 그냥 평생 근로라는 단어 쓰면 돼요. 뭐냐면 하지만 평생 근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년 제도와 관련되는 것도 조금 바꿔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정년을 연장하든 혹은 뭐 재고용을 하든 혹은 정년을 폐지하든 이런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를 깨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기업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정년을 좀 늘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좋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고비용 구조이다 보니까 생산성이 동반되면 좋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년 제도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네. 계속 좀 남아주세요, 제발. 뭐 파워풀한 분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생산성이 조금 의심받는 분들인데 이게 정년 제도의 수혜를 받아서 계속 버티시는 분들. 네.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빨리 내보내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년 제도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임금도 비싸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정년을 늘립시다 하면 반발을 많이 하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죠? 빨리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결국 또 사회 문제가 돼요. 아까도 연금도 65세에 받아야 되는데 60세부터 만약 한 5년간 비죠. 그 구간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실제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고 단기 주변부의 불안정한 일자리거든요. 막 이리저리 치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72세가 돼야 이제 아파야 근로 현장에서 빠지거든요. 사실상 첫 번째 직장에서가 나오는 게 우리 49세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23, 4년을 사실은 굉장히 주변부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실 굉장히 큰 복지 이슈가 되고 사회 갈등들이 된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일자리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분들 일합니다. 근데 이걸 기업에 있는 만큼 이제 좋은 일자리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복지 수준도 악화되면서 사실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정부의 영역이 돼버려요. 이건 기업의 영역, 경제의 영역이지만 이건 또 정부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결국 뭐죠? 정부의 카드를 선으로 돌려서 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센티브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제도로 좀 연결시키는 방식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도 좀 같이 분담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네. 부담 덜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일하게 되면 자 문제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에요. 가뜩이나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면 내 일자리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일하면서 하는 파트들이라는 게 첫 번째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하고의 경합이 잘 되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네. 일부에 이제 부딪히는 영역도 있습니다만 이 노청 간의 일자리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갈등의 연속이 이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갈등은 있습니다만 요거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는 현역대의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65세 이상의 새로운 소비란 말이에요. 네. 이 새로운 소비와 관련돼 있는 산업 구조라든가 시장의 조성들은 이 밑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 AI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냐는 논리하고 똑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산업혁명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일대 전환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소위 초고령 이슈들의 비즈니스가 밑에 있는 청년 인구들의 장점들, 특히나 우리 AI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같은 이런 식의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이 이슈를 풀어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새로운 시장들, 우리가 언제까지 제조업으로 계속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늙어가는 이 인구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든가 비즈니스를 젊은 친구들이 독점해서 생산성을 키워나간다면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인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취미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AI 뭐 관련된 뭐 앱을 만들든지 해서 하여간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용역을 만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청년 세대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죠. 흔히 뭐 시니어 마켓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시니어란 단어도 사실은 뭐 옳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현역이에요, 사실은. 현역이기 때문에 이 현역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역의 연장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욕구들을 부응해주는 산업들, 비즈니스들, 당사자들이 풀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 특히나 우리 이 신기술로 무장된 우리 20대, 30대들이 그 문제를 비즈니스로 풀어낸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한국형의 새로운 모델도 될 수가 있죠. 결국에 이제 그
말씀하신 뭐 시니어라는 표현이 뭐 적당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자산도 좀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지금 최신 문물에는 조금 좀 느리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청년 세대가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지금은 만약에 뭐 유치원을 한다 그러면 힘든 상황이지만 노인 대상의 어떤 사업을 하면 완전 블루오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여기가 뭐 부일남이니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그 하이엔드 아파트가 밥 세끼 주는 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밥 세끼 주는 아파트가 왜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편하니까. 네, 편한데 이게 네. 청년 친구들의 그 수요 욕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욕구는 밥 차려 먹기 힘든 분들이 늘어났고 근데 돈은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집에서 밥 먹는 이슈는 본인들이 다 해서 먹어야 되고 아니면 가정부를 불러야 되는 건데 그건 또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밑에 예를 들어 그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본인이 네. 가볍게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먹고 지불하고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부동산의 또 결정 잣대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불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불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는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탑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시장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처럼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슈를 악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분해해서 새로운 산업의 문제, 즉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좀 바꿔내는 어떤 전략적인 수정, 전환들이 좀 필요한 거죠.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네요. 이 정삼각형에 익숙한 이 사고방식을 뒤집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 이게 먼저 되어야 이 고령화 사회에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이 있겠네요. 역삼각형이 가분수가 돈이 되는 사회, 가분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기회가 되는 사회. 그 사실은 이건 인식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다들 막 위기다 왜 머릿속엔 전부 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확 뒤집어 버리면 당연히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낯설고 어렵죠. 근데 그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빨리 뒤집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슈들을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세팅하는 게 당연한 이 체인지 메이커십 이른바 기업가 정신들의 접근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봐요. 가족과 관련돼 있는 이슈도 이런 정삼각형의 이슈로만 생각하면 풀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 바꿔진 상황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들이 그건 당연한 과제이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죠.